자, 이제 그 동그라미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이나 동거분양, 이제 혼인 등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인데요. 이제 분명히 이제 양도할 때 분명히 1주택일 때만 비과세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지금부터 볼 건 뭐냐면 양도 시점에요. 양도 시점에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게 어떤 얘기냐면 가령 갑시가 양도 시점의 주택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가 어떻게 더 생겼어요.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럼 현재 몇 개? 두 개. 그럼 뭔가 처분하겠죠? 그래서 가령 이걸 처분합니다. 자, 처분하게 되면 분명히 양도할 때 하나인데 하나야 되는데 지금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처분하면 밑에 건 없고 얘 하나 있는 걸로 봐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나마 또 이 주택이 보유기간이 2년 넘었다면 이때 뭐까지? 그죠? 비과세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두 개일 때 무조건 하나로 다 보는 게 아니고 조건이 붙어요. 뭐가 붙냐면 조건이 첫째는 두 개가 되면 처분할 주택, 이 처분해야 할 주택이 법에서 정해줘요. 어떤 주택을 처분하라고 정해줍니다. 두 번째, 자, 처분 기간도 있어요. 몇 년 내 처분하세요. 처분 기간도 정해줍니다. 그럼 저희 시험에 나온 건 이거예요. 어떤 주택을 처분해야 될 거며 또 기간 몇 년 내에 처분해야 할 거냐 이런 요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요건을 하나씩 볼 건데 물론 저희 책에 안 써 있지만 하나씩 볼 거니까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1번부터 가죠. 첫째가 거주 이전이에요. 이런 거죠. 자, 갑시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종전부터 계속 갖고 있던 겁니다. 갖고 있던 건데 요번에 얘가 이사를 가려고 집을 사요. 이사 가려고 집을 삽니다. 더 큰 집을. 그래서 신주택을 취득했어요. 자, 그럼 주택이 몇 개입니까? 현재 두 개예요, 두 개. 그럼 이때가 되면, 자,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새 집 산 날로부터, 자, 3년 내입니다.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얘는 없는 걸로 봐요. 요거 하나 있는 걸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줘요. 다만 처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 비과세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3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다만 또 있어요. 요번에 이사를 가는데 이건 참고인데 뭐냐면 이 집을 사게 된 목적이 얘는 그냥 이사를 간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냐면요. 공공기관의 이전. 내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집을 샀다고 하면 그때는 3년 내 처분이 아니고 5년 내입니다. 5년 내에 처분해야 돼요. 역시 뭘 파니까 종전주택을.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경우는 3년 내인데 그게 공공기관 이전이면 5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하나 있고요. 참고로 종전에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살 때 기간이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돼요. 1년 지난 다음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게 있고. 자, 두 번째 가죠. 두 번째는 상속받아 갖고 주택이 두 채가 된 거예요. 자, 갑시가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일반 주택이라 해요. 일반 주택. 요번에 상속받았어요. 요게 상속주택이에요. 역시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를 처분해야 돼요. 그럼 뭘 파냐? 이 경우는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해요. 먼저. 조심할 건 기간 없어요. 그냥 먼저 팔면 됩니다. 하게 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보되 그나마 2년 이상 보유했으면 그때 뭐까지? 비과세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상속되면 어떤 거?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동거봉양이에요. 동거봉양. 자, 이건 이런 거죠. 자, 갑시가 집이 하나 있어요.
자, 갑의 부모님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번 두 집이 자, 동거봉양한다고 합쳤어요. 그럼 부모님이 갑의 집으로 가실 수도 있고 갑이 올 수도 있죠. 어쨌든 합치면 주택은 두 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 팔면 돼요. 언제까지 파냐? 이번에는요. 그 합가일로부터 합친 날이죠. 합가일로부터 합가일부터입니다.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5년 내. 5년 내에 한 채가 처분돼요. 몇 년요? 5년 내에 한 채만 처분하면 돼요. 한 채 처분. 그래서 가령 뭐 부모님 걸 팔게 되었다. 그러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 이거죠. 주의할 건 5년 내 그냥 한 채입니다. 5년 내 한 채가 처분되는 거예요. 한 채. 자, 네 번째입니다. 혼인인데 똑같아요. 동거부양하고 혼인도. 그래서 두 개 같은 맥락인데 이 혼인은 신혼, 재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혼, 재혼 다 돼요. 그래서 혼인인데 자, 보죠. 혼인. 자, 혼인도 갑씨가 주택이 하나 있대요. 자, 을여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두 명이 혼인하게 됐어. 혼인. 자, 혼인하면 주택이 두 개죠. 네. 하나 팔면 돼요. 언제까지 파냐? 마찬가지. 그 혼인일부터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쟤는 5년 내에 5년 내. 5년 내. 마찬가지. 둘 중에 한 채입니다. 둘 중에 한 채가 처분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혼인과 동거부양은 똑같은 패턴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문화재 주택인데 문화재 주택에 대한 건데 이런 거예요. 자, 갑씨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이게 일반 주택이고 그 다음에 현재 농어촌에 주택이 또 있는 거예요. 두 개. 농어촌이 아니고 자, 문화재 주택. 문화재 주택이 있다. 이 상태.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이제 하나를 팔 건데 뭘 파냐? 무조건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요. 일반 주택을 먼저 팝니다.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면 돼요. 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이요. 그나마 몇 년 이상 보유? 2년 넘게 보유하면 비과세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도 있죠. 여섯 번째는 농어촌에 있는 주택이에요. 농어촌인데 마찬가지. 갑이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도심지에 일반 주택이 있고 요번에 갑이 농어촌에 주택 하나가 또 있대요. 또 있다. 그럼 이때 되면 역시 뭘 파냐? 마찬가지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요. 일반 주택을 기간 없고요. 먼저 처분하면 돼요.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단 2년 이상 보유면 비과세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농어촌 주택인데 이게 농촌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셋 중에 하나일 때만 돼요. 셋 중에 하나. 첫째, 얘가 상속받은 농촌주택이든가 아니면 이농주택이든가 아니면 귀농주택일 때 한해서만 가능해요. 그럼 무조건 촌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셋 중에 하나일 때만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비과세예요. 하지만 조심할 게 있어요. 일반 주택하고 요 귀농주택하고 붙게 되면 물론 이 상태도 일반 주택을 먼저 파는 게 맞긴 맞는데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귀농주택에 대해서만큼은 5년 내 처분이에요. 5년 내. 5년 내에 일반 주택이 처분돼야 돼요. 5년 내에 일반 주택이 처분돼야 한다. 이 규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자, 특례적인 건데 얘도 거주 이전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그럼 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자, 갑씨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일반 주택입니다. 근데 집을 사서
이사를 가요. 자, 신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 신주택이 조건이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지방. 지방에 있는 신주택. 그럼 결국 얘가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하나를 팔면 돼요. 자, 언제 파냐? 자, 종전걸 파는 건 똑같아요. 종전주택이 처분돼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아까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번 잠깐 보고 올게요. 1번인데 아까 1번이 자, 거주 전 집이 있어요. 새 집을 샀어요. 샀으면 주택이 2개예요. 그럼 아까 몇 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됐죠?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사를 갑니다. 가는데 요번에 이사 갈 때 단서가 붙어요. 어떤 게 붙냐면 학교의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이런 단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 지방에 가서 집을 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종전걸 파는데 언제 파냐? 이 집을 사게 된 이유,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돼요. 몇 년이요?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해야 돼요. 이런 조건이 붙게 됩니다. 언제부터?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의 처분. 이렇게 해서 7가지 경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럼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 거며 처분 기간이 있는 게 있고 기간이 없는 게 있죠. 반드시 이거 구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역시 특례인데 자, 이건 또 뭔 얘기냐면요. 자, 일단 뭐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긴데 간단하게 동그라미 1번 보면 양도일연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양도일연재 1조합원 입주권자의 1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어떤 값이 가요. 마찬가지. 자, 제목을 좀 쓸게요. 이번에는 입주권의 양도, 입주권 양도. 자, 값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게 현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된 상태예요. 결국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예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요 주택이 요번에 철거되고 입주권을 받게 됐어요. 입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이 너무 기뻤어요. 입주권 받았으니까. 입주권 받으면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입주권을 처분했어요. 처분해도 똑같이 비과세 해줘요. 왜냐면 어차피 입주권으로 안 바뀌었어도 비과세 되니까 바뀌었어도 주택하고 똑같이 비과세 해주게 돼요. 다만 조심할 게 처분할 때 어떠한 주택도 없어야 돼요. 무조건 입주권 하나만 있어야지 절대 어떠한 주택도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이 갑이 입주권 받은 거 좋아. 파는 건 좋아.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갑이 살던 집이 철거됐어요. 아, 신나. 입주권 받았어요. 근데 갑이 갈 데가 없어요. 잠은 어디서 자? 서울역에 가서 잘까? 그래서 얘 갑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잠잘 데가 없어요. 팔리기 전까지 안 되겠다. 나 잠은 편하게 자자. 그래서 얘가 집을 삽니다. 그래서 주택과 함께 입주권이 있어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파냐? 그때는 이 집 산 날로부터 입주권이 3년 내에 처분돼야 돼요. 몇 년? 3년 내에 저 입주권이 처분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처분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다면 3년 내 입주권이 처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제한 규정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에 대한 비과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주택의 보유기간 또 보유기간의 예외에 대한 거 지금부터 본 거 주택이 두 채인데 한 채로 보는 거. 다만 이제 어떤 주택을 처분할 거며 어떤 주택이 처분돼야 하는지 이 요건은 반드시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세 번째 갑니다. 양도 시기와 이제 취득 시기로 넘어갑니다.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로 가볼게요.
이 양도 시기는 이제 언제 양도했느냐, 자, 취득 시기는 이제 언제 취득했느냐를 묻는 건데, 얘도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하나씩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제목이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입니다. 자, 이건데, 양도 시기의 뜻은 언제 양도했냐, 언제 처분했냐고, 취득 시기는 이제 언제 취득했느냐죠. 언제 양도했냐, 언제 취득했냐. 이때 조심할게요. 요 취득 시기 있죠. 요거는 전에 배웠었던 이 취득세에 나오는 취득 시기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취득세에 나오는 취득 시기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인데 어차피 양도세니까 양도 시기는 있어야겠죠. 근데 취득 시기는 똑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시기가 있고 취득 시기가 있고 다 있냐? 취득이 있고 양도가 있는데 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냐 이거죠. 자, 양도세는 이따 그런 얘기도 보겠지만 사서 팔죠. 그래서 그거로 이익이 나야 돼요.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죠? 그럼 결국 너 얼마에 샀니? 얼마에 팔았니? 그래서 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립니다. 근데 이익에 대해서 물려요. 그거 얼마나 물릴까? 세금을. 자, 또 이익이 났을 때 어떤 친구는 사서 팔 때까지 기간이 불과 한 달, 뭐 2달 만에 엄청난 이익을 낸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사서 팔 때까지 한 5년을 갖고 있어, 5년. 근데 이익도 얼마 안 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저는 보유기간이 긴 애가 문제일까요?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한 애가 문제일까요? 어찌 보면 단기 매매한 애가 국가가 볼 땐 더 나쁜 놈이에요. 부동산 투기꾼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과세할 때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되 너 보유기간, 이제 갖고 있는 기간이 보유기간인데 그 기간이 길면 넌 투기적 목적이 없으니까 이익 났어? 너 세금 좀 많네. 근데 갖고 있던 기간이 단기예요. 너 투기적 목적이 있네? 이익도 많이 났네? 그럼 넌 세금 많이 내. 결국 뭘 달려요? 세율을 달려요, 세율. 그래서 결국은 이 사서 팔 때까지 이제 이 기간이 뭐냐면 보유기간인데 이 보유기간에 의해서 세금 계산 시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발생이 돼요. 첫째는 나중에 봅니다, 이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세율도 달라져요. 세 번째, 비과세 같은 것도 달라져요. 비과세나 또 네 번째, 감면 같은 것도 달라져요. 이런 건 전부 다 이 보유기간 갖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고 1년, 2년, 2년, 뭐 8년 죽겠는데 이렇게 기간을 따지기 위해서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해. 이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유기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 가죠. 1번 원칙인데 원칙인데요. 근데 하나 빠졌네요. 자, 원칙은 원칙인데 자, 첫째가 매도. 매매된 경우, 매매된 경우. 원칙이라기보다는 매매죠, 매매. 자, 매매는 뭐예요? 돈 받고 판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매매가 됐을 때 원칙은 대금 청산일로예요. 대금이 완납된 날로 하죠. 조심할게요. 이 대금 청산일이라 하는 게 매매대금이 완납된 날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 배웠었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요. 개인 간 매매가 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했고 그게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했어요. 근데
양도세는 그 매매 당사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원칙은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얘는요. 등기, 등록, 접수일로예요. 또는 그게 주식이었다고 하면 주식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명의 개소일로예요. 명의 개소일로 하게 돼요. 그럼 등기만 갑니다. 그럼 언제가 등기, 등록, 접수일이냐? 이게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째는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이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요. 또 두 번째, 대금 청산 전에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이미 등기된 경우. 두 가지. 그래서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든가 대금 청산 전에 이미 등기되면 이제 그 등기일로 하게 돼요. 그렇죠? 그 1번이고. 그래서 이제 특례 이제 두 번째 이제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언제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가 된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죠. 또 그 밑에 대금 청산하기 전에 이미 등기했대요. 역시 언제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합니다. 조심할 건 등기일로 한다가 아니에요. 등기, 등록, 접수일로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칸대모험. 자, 장기할부 조건이죠. 자, 이제 번호는 안 써볼게요. 장기할부 매매. 자, 이때 장기할부 매매는 일단 그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장기할부인데, 그럼 얘는 봅시다. 장기할부는 이 셋 중에 제일 빠른 거예요. 첫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둘째, 인도일과 셋째, 사용수익일. 그래서 명칭을 저희가 소, 인, 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 항상 장기할부는 셋 중에 제일 빠른 거예요.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일과 인도일과 사용 수익일 요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날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속과 증여도 있죠. 자, 상속과입니다. 상속은 이제 사망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요. 자, 증여는 언제인데? 증여 받은 날. 상속은 상속개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민법상 한 빼먹네. 자가건설 건축물. 자, 자가건축인데 이 자가건축은 원칙 하나만 기억할게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 그 다음에 자, 민법상 이제 시효취득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효취득. 자, 시효취득은 몇 년? 20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부동산을 점유하고 쉬고 와서 20년이 지나가야 돼요. 이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이때가. 그럼 양도세 입장은 이 점유한 날, 이 날을 취득일로 봐요. 근데 전에 배웠던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세입니다. 얘는 20년 지나간 날. 같은 말로 뭡니까? 시효 완성을 하죠. 시효가 완성된 날로 합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간 이제 수용된 게 나오죠. 수용. 자, 수용은 1번만 기억하면 돼요. 이 수용도 셋 중에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대금 청산일, 둘째가 수용 개시일, 셋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래서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
일명 대수소예요. 대수소.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 돼 있죠. 속된 말로 미완성인데. 자, 보통 매매가 되면 대금 청산일 매매 시점이 돼요. 근데 대금 청산일까지가 원칙인데 이때까지 목적물이 완성 안 됐대. 즉 돈은 다 줬는데 아직 목적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매매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언제? 나중에 이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목적물이 확정된 날로 해요.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완성된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환지인데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환지. 자, 쓸 데가 없으니까 다시 갈게요. 자, 이제 환지인데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환지. 환지는 자, 이제 환지가 뭔지 다 알 거예요. 환지가 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환지받은 면적의 변동이 없다. 즉 종전 토지하고 똑같이 환지받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환지받은 면적이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돼요. 쉽게 증환지가 되거나 감환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때 환지 면적의 변동이 없다. 그럼 언제가 취득한 날? 환지 전 취득일로 해요. 환지 전 취득일로 해요. 근데 환지 면적에 변동이 있다. 속된 말로 증환지가 됐다든가 증환지 또는 감환지. 이렇게 증환지나 감환지가 되면 언제? 이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로 해요. 언제요? 환지처분 공고 1의 다음날로 해요. 환지처분 공고 1의 다음날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적의 변동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자, 과점주주가 주식을 수혜양도했다. 얼마? 100분의 50 이상 양도한 날.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날을 되게 돼요.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날을 되게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할게요. 자, 첫째. 뭐가 있냐면 또 언제가 취득시기, 이 양도 시기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매매 무효가 됐다. 매매 무효. 매매 무효가 되면 이땐 당초 취득일로 해요. 당초 취득일로 해요. 두 번째,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언제? 그 당첨된 날. 당첨된 날로 해요. 다만 얘가 직접 분양받은 게 아니고 남에게 돈 주고 샀다. 그럼 대금 청산일로 해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제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토지와 건물 같은 건데 등등등. 얘네는 1984년도 12월 30일 전에 그 이전에 취득한 거라면 세법상 85년도 1월 1일에 상고로 봐요. 85년도 1월 1일에 상고로 무조건 봅니다. 두 번째, 주식이에요. 주식은요. 1986년도 85년도죠. 85년도 12월 30일 이전엔 취득한 건 몇 년도? 세법상 86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 예적에 산 건 다 이때 산 거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한 거, 이제 이 양도식에 대한 것들도 시험에 자주 온 거 봐니까 잘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그 다음에 2절. 자,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인데, 요 세금 계산은 잠시 좀 머물고요. 자, 그럼 그럼 대체 양도세는 어떤 자산을 양도해야만 양도세를 내냐, 이건데, 저희가 나가지 생각할 때 뭐 부동산만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뭘 양도해야 양도세 될 건지 그 양도세 대상을 좀 먼저 얘기할게요. 이 양도세 계산하기 전에. 그래서 대상 어떤 걸 양도해야 될 거냐 이건데, 자, 그 대상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자,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일단 첫째, 토지. 둘째, 건물. 근데 이 양도세 대상은 일단 등기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에 관계없어. 등기가 되건 안 되건 관계없어요. 근데 저희 민법에 가면 민법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고 하죠. 근데 세법은 관계없어요. 세법은 등기되건 안 되건 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물론 둘 다 등기에 관계없어요. 등기에 관계없고 허가에 관계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고 사용 권리가 있고, 둘째는 취득 권리가 있어요. 취득 권리. 그럼 사용 권리 뭐 있냐? 첫째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둘째 전세권입니다. 그럼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양도세 내요. 물론 등기에 관계없어요. 등기가 되건 안 되건 관계없다. 대신 얘는 등기돼야 돼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야.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입니다. 그래서 딴 건 다 등기와 관계없는데 이 임차권만큼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네. 첫째, 아파트 당첨권. 그 다음에 무슨 상환채권. 뭐 토지 상환채권, 뭐 주택 상환채권이에요. 무슨 상환채권. 세 번째는 좀 기니까 그냥 미등기 전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법에 보면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가 돼요.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게 있어요. 자, 네 번째가 주식이에요.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장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인데, 솔직히 주식은 시험에 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식이 있다. 근데 간단하게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상장 주식인데, 상장 주식은 다시 증권시장을 통해서, 즉 장내에서 양도했느냐, 증권에서 밖에 장외에서 양도했느냐. 그럼 얘가 장내에서 양도가 되면 이때는 대주주가 양도했을 때만 과세돼요. 하지만 장외에서 양도하면 그 주주가 대주주가 됐건 또는 일반 주주가 됐건 모두 과세해요. 모두 다 과세하게 돼 있어요. 대신 얘가 비상장 주식이다. 마찬가지 모두 과세요. 대주주가 됐건 and 일반 주주가 전부 다 과세. 모두 다 과세가 되면 모두 다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 됐고,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이제 5번. 자, 기타 자산인데 종류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첫째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있어요. 영업권이 뭐냐고요? 영업에 관한 권리, 쉽게 권리금도 양도세 내요. 다음 반드시 뭐와 함께 처분돼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처분해. 이때 그럼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고요? 토지, 또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토지와 건물과 이 부동산 권리 등과 함께 처분된 영업권에 한해요. 두 번째, 각종 회원권이에요. 회원권. 이때 회원권은요, 모든 회원권이에요. 모든 회원권. 명칭에 관계없는 모든 회원권. 심지어는요, 주식형도 포함해요. 이 주식형 회원권도 포함해요. 주식형도 포함해서 과세해요. 주식형도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요건 참고로 보세요. 세 번째는, 제목을 쓰면 특정 법인의 주식이에요. 또 특수 업종 주식이에요. 이렇게 말고 계세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할까요? 네. 자, 특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4번에 있는 주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특이한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세 가지씩 있어요. 세 가지씩인데 그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둘 다 법인인데 제 첫째 요건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비율 있어야 되고, 둘째가 주식의 보유 비율, 셋째가 주식의 양도 비율,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그럼 특정 법인부터 보죠. 얘는 뭐냐면 어떤 갑씨가 어떤 A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4번 주식이 돼요. 근데 A 회사에 가보니까 부동산이 겁나게 많은 회사예요. 겁나게 많아, 부동산이. 그래서 총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봤더니 부동산 비중이 얘는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인 이런 회사야. 그럼 특수업종은요? 특수업종은 골프장 같은 그런 회사예요. 골프장 같은 거. 얘는 골프장은 부동산이 더 많죠. 그래서 총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80% 이상인 이런 회사야 돼요. 자, 그런 회사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 두 번째는요. 주식 보유도 최소한 주식도 50% 이상 보유해야 돼요. 단 특수업종은 단 한 주만 보유해야 돼요. 한 주만 보유해서 됩니다. 한 주. 자, 양도합니다. 어느 정도 양도하냐? 다 팔면 돼요. 50% 다 팔면. 그래서 한 번에 다 팔든 아니면 적어도 3년간 합쳐서 50% 이상 양도하면 돼요. 단 특수업종은 갖고 있는 게 한 주니까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예요. 그래서 요건이 50, 50, 50. 밑에 건 80, 한 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자, 파생상품도 있어, 파생상품. 이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인데요. 이게 작년도부터, 이게 이제, 작년이 아니죠. 참. 파생상품도 금융상품으로서 이제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양도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까지. 이렇게 전부 다 얘네들만이 양도됐을 때 양도세를 과세하게 돼요. 자, 이제 요걸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양도세, 이제 양도차익 계산 갈게요. 자, 교재원이가 2절.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이제. 자, 봅시다. 이제 양도소득세의 계산인데, 자, 계산 공식은요, 일단 양도가액이에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이에요. 또 빼기 기타 필요 경비예요. 이걸 빼내면 양도 차익이 나와요. 또 빼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빼내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또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어요. 요까지 빼내면 이제 과세표준 나올 것이고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 세개 나옵니다. 이게 양도세 계산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용어 설명해 줄게요.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분금액이에요. 처분한 금액. 자, 취득가액은 구입한 금액, 구입금액. 이때 이 구입금액에는요, 구입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이 포함돼요. 그래서 발생한 부대비용이 포함되게 돼요.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인데 얘는 크게 두 가지. 얘는 기타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양도비 비용. 왜냐면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은 취득금액에 집어넣기 때문에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은 양도비에 넣어요. 양도비용도 있고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 그래서 양도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양도차익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건 뭐냐고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제하는 제도예요. 인플레이션만큼. 쉽게 물가 상승분에 따른 공제입니다. 물가 상승분에 따른 공제. 물가 상승분만큼을 공제하는 겁니다. 빼면 양도소득금액이요. 다시 이제 기본공제인데 얘는 무조건 연 250만 원이에요. 연 2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자, 빼면 이제 과세표준이요. 곱하기 세율.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또 초과, 누진 세율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공식인데, 자, 그럼 이제 양도세 계산은요, 계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이 과세 대상을 본 이유가 있어요. 이 본 이유가 뭐냐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 상품인데 다 양도세 이익이 날 수 있어요. 이익 나면 양도세 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계산 방법은요. 원칙이 실지, 거래가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지 매매한 금액을 가지고 양도세 계산하게 한다 이거죠. 실제 내가 매매한 금액을 가지고 뭐 토지부터 파생 상품까지 다 마찬가지야. 실제 매매한 금액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실지 거래가가 이게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외를 써요. 예외. 얘는 뭐냐? 제가 추계한다고 해요. 추계한다. 추계가 뭐냐고요? 추측하여 계산한다예요. 추측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실질 거래가액이고 얘는 추계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럼 일단 먼저는 일단은 오늘 하는 데까지 할 건데 일단 양도 차이까지 먼저 볼게요. 간단하게 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여기까지인데 이 양도 차이까지 구하는 방법은요. 분명히 있어요. 원칙적 계산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예외적 계산 방법이 있다. 모든 재산 다 똑같아요. 토지, 건물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실지 거래가 원칙이에요. 실지 매매된 금액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실지 매매가가 불분명하다. 그때 뭐 한다고요? 추계합니다. 이 추계가 무슨 뜻이냐면 추측해서 계산한다 이거예요. 추측해서 세금 계산한다. 근데 추측 순서가 이게 법정 순서가 있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자, 1순위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없으면 두 번째는 감정가액이에요. 없으면
세 번째,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없으면 마지막은 기준 시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해요, 추계. 그래서 추계 순서가 매, 감, 환, 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기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실지 매매가 원칙인데 그게 불분명하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추계라는 거예요, 추계. 어떻게?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그럼 대체 그럼 매매사례가가 뭐냐? 이거는 내가 매매한 게 아니고 내가 매매한 부동산하고 유사한 거 비슷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하면 쉽겠네, 아파트. 자, 저희 집 아파트가요 1118호거든요. 자, 근데 이걸 분양받은 지 한 10년쯤 됐어요. 지금 제가 실제 분양받은 지 10년쯤 됐는데 솔직히 지금 분양받은 금액이 기억 안 나요. 대충 뭐 한 1억 2천인가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몰라요. 자, 그러면 양도 금액은 알겠죠. 오늘 팔았어. 얼마에 팔았냐 해서 2억. 양도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은 한정치산자죠. 왜? 언제 오늘 팔았는데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취득한 건 모를 수 있죠. 한참 됐으니까. 그럼 몰라. 그 몰라서 앞집에 찾아가요. 앞집이 몇 초? 1119호. 저희 아줌마한테 찾아가요. 저하고 똑같이 이사 왔으니까. 그럼 물어보죠. 저기요, 죄송한데 우리 분양받을 때 얼마였죠? 근데 이분이 분양가가 1억 4천이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매매한 금액은 몰라도 남들이 매매한 금액을 나의 매매가로 삼겠다. 그게 바로 무슨가? 매매 사례가입니다. 자, 근데 앞집에 갔더니 앞집 아줌마 모른대요. 윗집 갔더니 윗집 아줌마 모른대요. 다 모른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감정평가세액의 금액을 감정해야 돼요. 그게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 자, 환산 취득가는 뭐냐? 이건 공식이 있는데, 자, 공식이 이렇게 돼요. 공식은 어거지 공식인데요.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시 기준 시가분의 취득시 기준 시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양도가격 곱하기 양도시 기준 시가분의 취득당 기준시가 이렇게 해서 항상 환산가액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환산가격은 취득가격만 환산하지 양도가액은 환산가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가액만 환산하게 됩니다. 취득가액만. 그다음 마지막 기준시가, 이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에요. 끝끝내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에 실지거래가 원칙이요, 불분명 뭐입니까? 매감, 환기로 추계해요. 그럼 예를 들면 옆으로 한번 더 적어볼게요. 다시 한번 기본적인 얘기까지 할게요. 자세한 건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할 거고요. 자, 일단 공식을 한번 옆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권은 공식인데, 자, 양도 가격이죠? 이거 좀 너무 좁네요. 자, 양도 가격 빼기, 잘 보세요. 취득 가격 빼기 기타 비용은 양도 차익입니다. 그럼 양도 차익 계산이 분명히 원칙 뭐 있어요? 실지거래가 원칙이야. 실지거래가 원칙. 그러면 양도 금액도 실지 양도 가격으로 해야 돼요. 실지 양도가. 빼기 취득 금액도 실지 취득가. 빼기 그 비용도요. 실지 비용을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좀 아까도 얘기했죠. 양도 금액은 알아요. 왜? 최근에 양도했으니까. 근데 취득 금액이 도저히 기억 안 나네? 그럼 어떡하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실지 양도 금액은 아는데 빼기 실지 취득 금액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떡하냐? 그때는 이 금액을 추계해. 추계. 어떻게? 내가 취득할 당시에 내가 매매한 게 아니고 남들이 매매한 가격. 무슨 가? 첫째가 매매, 너무 기니까 사례가요. 그럼 어떻게? 실지 양도한 금액 빼기 매매 사례가. 과거에 내가 취득할 당시에 내가 매매한 게 아니고 남들이 취득한 금액이에요.
없으면 두 번째는 감정가. 감정가. 어떻게? 실질 양도가 빼기 감정가 얘기해요. 없으면 세 번째 환산가입니다. 환산 취득가. 어떻게 해요? 실질 양도가 빼기 환산 취득가입니다. 마지막에 없으면 뭡니까? 기준시가. 정부가 정한 금액인데 이렇게는 안 돼요.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조심할 게 양도금액을 알고 있어도 양도금액 또한도 바꿔요. 똑같이 얘도 같이 가요. 기준시가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기준시가일 때는 기준시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추계가 항상 매, 감, 환, 기. 다만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양도금액, 취득금액 똑같이요.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하게 돼요.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추계가 됐어요. 그럼 빼기 이제 비용인데, 자, 실지 양도 가격이었어요. 실지 취득 가격이었어요. 실지 비용이에요. 그럼 실지 비용을 빼는데, 지금은 취득 금액이 추계됐네. 빼기 그럼 비용도 실제 비용 빼는 게 아니고 비용도 추계해서 빼요. 추계, 실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추계된 비용을 뭐라 하느냐? 이 비용을 이렇게 불러요. 계산공제라고 해요. 같이 해요. 무슨 공제요? 계산공제입니다. 그럼 계산이 뭔 뜻이냐면 어림 잡아서 대략적으로 세무한다예요. 어림 잡아서 세무한다. 어떻게 어림 잡아서 세무하냐? 이건데, 자, 조심하세요. 취득금액이 추계가 되면 무조건 비용은 계산공제예요. 다시, 취득금액이 실질 취득가액이면 비용도 실질비용, 취득금액이 추계 취득가액이면 비용도 추계한 거. 그래서 그것도 뭔 공제? 계산공제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계산공제 이렇게 해요. 내가 양도한 게 토지, 건물, 주택이었다라고 하면 취득 당시, 취득시입니다. 기준시가 곱하기 기준시가 정부가 정한 금액이에요. 등기된 거 3%, 미등기는 0.3%예요. 그래서 취득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금액에 등기된 놈은 3%예요. 미등기는 0.3%예요.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이 세 개인데 얘는 어떻게 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7%예요. 다만 얘가 미등기면 1%예요. 1%. 그다음 마지막 기타. 기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1%입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는 부동산만 기억하면 돼요. 토지와 건물과 주택은 어떻게? 취득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금액에 등기됐으면 3%, 미등기는 0.3%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게 토지, 건물, 주택이 항상 취득 당시, 취득 시 기준시가라고 나눈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토지에 대해서 기준시가 원래 명칭을 써요. 어떻게?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취득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 주택은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는 뭐 기준시가라고 하지만 그게 토지였으면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 미등기 0.3. 건물은 취득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 곱하기 3%, 미등기 0.3%. 주택도 취득 당시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등기된 거 3%, 미등기 0.3%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각각 규정해요. 그래서 꼭 항상 추계되면 비용 뭡니까? 비용도 추계한다. 이게 일반적 경우고요. 자, 이제 바꿔서 한번 가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황당하지만 양도금액을 몰라요. 실질 취득금액은 알아요. 야, 이거 아까 얘기했는데 뭐라고? 한정시산자라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하면 어떻게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추계하면 돼요. 양도 금액을 추계하면 돼요. 어떻게? 양도 당시에 매매 사례가 빼기 실질 취득가 이렇게 가면 돼요. 없으면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빼기 실질 취득가입니다. 없으면 얘는 환산가라는 게 없어요. 바로 갑니다. 기준 시가 빼기 알고 있어도 기준 시가예요. 그럼 결국은 양도 금액도 추계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추계해요? 매감기예요. 매감기. 그래서 항상 추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감한기인데 양도 금액 추계는 뭐가 되고 매감기. 취득 금액 추계 뭐가 돼요? 매감환기가 돼요. 그래서 원칙은 항상 실지 거래가 원칙이에요. 다만 그 실지 매매가가 불분명하면 뭐 할 수 있다? 추계할 수 있다. 추계할 때 이때 취득 금액 추계는 뭐가 돼요? 매감환기. 양도 금액 추계 뭐가 됩니까? 매감기라고 해서 각각의 추계 방법이 달라. 다만 금액이 추계가 되면요. 비용은 실제 비용 빼는 게 아니고 비용도 뭡니까? 추계해서 공제하게 돼요. 그 비용은 뭐랍니까? 계산 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주택은 등기된 건 3%, 미등기는 얼마? 0.3%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7%고요. 기타는 1%만큼 적용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양도차익권 방법인데 이제 이 하나하나 내용이 있어요. 양도 금액이 뭐고 이제 취득 금액이 뭐고 지는데 이 내용은 제가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은 이제 양도세 계산부터 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